대한민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그 중에서도 잠들지 않는 논현동의 밤은 잔인할 만큼 눈부십니다. 길게 늘어선 가로등 불빛 사이로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외제차들이 마치 거대한 포식자처럼 도로를 점령하고 그 매끄러운 차체 위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미끄러지듯 반사됩니다. 이곳의 밤은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쾌락의 현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깎아먹어야 하는 치열한 전장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클럽 아레나 입구. 이곳에는 매일 밤 형광색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휘두르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올해 나이 56의 박성훈. 남들은 은퇴를 고민하거나 퇴근 후 소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시간이지만 성훈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은 마치 잘 말린 가죽처럼 거칠고 딱딱합니다.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단단히 자리 잡았고 투박하다 못해 마디마디가 툭 튀어나온 그의 손은 수십 년간 거친 쇳덩이와 흙바닥을 굴러온 무사의 손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적을 제압하는 단검도 부하들을 지휘하는 지휘봉도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힘없이 깜빡이는 붉은색 경광봉뿐입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예비역들의 자부심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클럽 입구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갑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차량 사이에서 성훈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의 몸놀림은 5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절도가 있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발걸음은 소리 없이 빠릅니다. 차 문을 열고 닫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마치 잘 훈련된 군인 같은 절제미가 흐르지만 그를 지켜보는 취객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성훈은 그저 돈 몇천 원의 차를 대신 세워주는 주차 아저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주차 아저씨. 내 차 긁히면 아저씨 집 팔아야 되는 거 알지? 똑바로 세워라.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이 람보르기니 운전석에서 내려 성훈의 가슴팍에 차 키를 던지듯 건넵니다. 성훈의 조끼 위로 떨어진 차 키가 바닥으로 떨어지려 하자 성훈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찰나의 순간에 키를 낚아챕니다. 청년은 그런 성훈의 놀라운 반사신경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클럽 안으로 사라집니다. 성훈은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을 줍듯 차 키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사실 성훈의 귀에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들이 들리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가족의 얼굴만이 어른거립니다.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딸아이의 뒷모습,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는 아내의 거친 손.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수모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난히 습하고 끈적이는 바람이 성훈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군인 시절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성훈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밤 11시 30분. 도로 저 멀리서 고막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스포츠카의 배기음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튜닝된 마치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가 강남의 빌딩 숲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는 금색 시트로 래핑된 페라리 한 대가 인도 위를 반쯤 걸친 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흰 연기가 성훈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차 문이 위로 열리며 내린 것은 3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샴페인 병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장격으로 보이는 눈이 풀린 청년이 성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오만한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이 영감탱이. 이거 차 귀한 거니까 저기 구석에 아무도 못 건드리게 잘 모셔놔. 알았어. 성훈은 평소처럼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주차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성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성훈의 가슴팍에 붙은 이름표를 슥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성훈? 이름은 멀쩡하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돈 주고 부려먹는데 기분이 나빠. 그는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성훈의 어깨에 툭툭 쳤습니다. 병 속에 든 차가운 액체가 성훈의 형광조끼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훈의 눈 밑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포식자의 본능이 깨어날 때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의 성훈이었다면 이 청년의 손목은 이미 부러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훈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 불리는 정보사령부 산하 밀봉교육 이수자였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한 달을 버티고 맨손으로 적의 숨통을 끊는 법을 익혔던 전설의 교관. 그의 손은 살인병기 그 자체였고 그의 기세는 산짐승조차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훈은 그저 낡은 점퍼를 입은 가장일 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호흡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참아라. 여기서 사고치면 딸아이 등록금은 날아간다. 성훈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이 좀 험해서 오해를 사나 봅니다. 바로 주차하겠습니다. 성훈이 차키를 받으려 손을 내밀자 청년은 갑자기 차키를 공중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차키는 화단 너머 어두운 구석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가서 주워와, 영감님. 기어가서 주워오라고. 주변의 가드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인들도 그저 흥미롭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은 어둠 속으로 날아간 키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지며 굵은 정맥이 솟아올랐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 56살 가장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은 이미 클럽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차 요원으로 살아가려 했던 사자의 인내심이 이제 마지막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사소한 무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례를 범한 자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그들이 가진 돈으로도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어둠 속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것은 키를 줍기 위한 굴욕의 자세가 아니라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 몸을 잔뜩 웅크린 맹수의 준비 자세와도 같았습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성훈이 서 있는 그곳만큼은 고요한 전장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화려한 도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베테랑의 참교육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날아간 차키를 찾아 성훈이 몸을 숙였을 때 등 뒤에서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야, 진짜 기어가네. 야, 너희 봤냐? 쟤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똥개 같다. 페라리 주인인 청년 민석이 샴페인 병을 흔들며 옆에 일행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젊은 가드들과 구경꾼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은 화단 구석, 젖은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은색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성훈에게 이 정도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습니다. 과거 정보사 시절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어 일주일 동안 흙탕물을 마시며 버티던 그에게 타인의 비웃음 따위는 스치는 바람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을 아내와 딸, 그 소중한 이름들이 이런 비루한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에어지게 했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석 앞에 섰습니다.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형광조끼는 청년이 흘린 샴페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눈빛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 키를 양손으로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키 찾았습니다. 바로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성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에 담긴 묵직한 경고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가 비정상적으로 잔잔해지는 것과 같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술과 돈, 그리고 오만에 취한 민석에게 성훈은 그저 말대꾸조차 제대로 못하는 만만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민석은 성훈이 내민 차 키를 뺐듯이 낚아채더니 다시 성훈의 가슴팍을 툭 밀쳤습니다. 야, 영감님. 내가 들어가라 마라 정해주는 거야? 응.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이 클럽 건물이 속한 재단 이사장이야.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너 같은 건 오늘 당장 여기서 짐 싸야 된다고. 민석의 뒤에 서 있던 2명의 친구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성훈의 얼굴을 근접 촬영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이거 봐라. 표정 리얼한데? 강남 클럽 앞 똥개 아저씨라고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다. 야, 아저씨. 한 번만 더 기어봐. 돈 더 줄게. 그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성훈의 발밑에 뿌렸습니다. 지폐들이 강남의 아스팔트 위로 흩날렸습니다. 성훈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 돈이면 오늘 퇴근길에 딸아이가 먹고 싶다던 치킨 2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주먹은 바지 옆단에 붙은 채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주었으면 인사를 해야지, 영감님. 예의가 없네. 군대 안 갔다 왔어? 민석이 다시 성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힘이 실린 발길질이 성훈의 정강이를 툭 쳤습니다. 물어보잖아. 군대 어디 나왔냐고. 취사병이었냐? 아니면 방위? 딱 봐도 뒤에서 밥이나 하던 관상인데. 성훈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1990년대 중반 강원도 삼척의 험준한 산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그 살벌한 현장에서 성훈은 단 한 자루의 대검만으로 적의 목을 따고 살아 돌아왔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때 입은 총상과 칼자국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취사병이라니, 방위라니. 평생을 국가를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법을 배웠던 베테랑에게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습니다. 손 치우시지. 성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단칼에 베어내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가 민석의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석은 다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뭐? 손 치워. 야, 이 영감이 미쳤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너 진짜 오늘 죽어볼래? 민석은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성훈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으려 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드들도 상황이 커질 것 같자 움찔하며 다가왔지만 민석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베테랑의 반격이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단 1cm만 옆으로 까딱여 병을 피함과 동시에 민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석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아, 내 손, 내 손목. 민석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성훈은 민석의 손목을 비틀어 쥔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주차 요원의 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노리는 저격수의 눈, 적의 심장을 꿰뚫는 암살자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만뒀어야지. 성훈의 목소리는 이제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승사자의 속삭임처럼 민석의 귀에 박혔습니다. 민석의 친구들이 당황하며 성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성훈이 가볍게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세에 눌려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이미 성훈의 소나기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냥꾼과 먹잇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석이 믿고 있던 돈과 배경은 이 좁은 아스팔트 위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의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3 과거 베일 속에 가려진 20년 전의 기록 대본입니다.
4060 남성들이 자신의 군 생활을 추억하며 주인공의 위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거 정보사 시절의 처절하고 묵직한 서사를 담아 5,0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했습니다. 파트 3배 속에 가려진 20년 전의 기록. 민석의 비명소리가 강남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성훈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민석의 손목을 움켜쥔 성훈의 손길은 마치 강철로 만든 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민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성훈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국가조차 기록하지 못한 은밀한 작전지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훈은 대한민국군 통수권자의 직속 부대이자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던 정보사령부 산하 특수임무부대의 선임 교관이었습니다. 세간에는 돼지부대 혹은 설악단이라는 무시무시한 별칭으로 불리던 곳. 그곳에서 성훈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같은 훈련을 진두지휘하던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산악지대를 맨몸으로 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그는 얼어붙은 계곡물을 깨고 들어가 몸을 씻었고 단 한 자루의 대검과 낚싯줄만으로 적진 한복판에서 보름을 버티는 생존수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그의 밑에서 훈련받았던 하급자들은 성훈을 그림자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적의 숨통을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의 능력은 전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북측의 도발로 인해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훈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적의 주요 초소 기능을 마비시키고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귀환하는 것. 상부에서는 생존 확률을 30% 미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단 3명의 팀원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철책을 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습한 공기, 폐부를 찌르는 듯한 흙냄새, 그리고 아군과 적군이 뒤섞인 긴장감은 지금 강남 클럽 앞에서 느끼는 감각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 성훈은 적의 보초병이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접근해 단 2초 만에 경동맥을 제압했습니다. 피 한 방울 옷에 묻히지 않는 정교한 암살 기술. 그것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조차 받을 수 없는 음지의 영웅들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비밀작전 중 부상을 입은 동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전역해야 했고 성훈 역시 부대 개편 과정에서 이름 모를 서류 한 장과 함께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국가는 당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던 지휘관의 약속은 전역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휘발되었습니다. 사회로 나온 베테랑에게 현실은 적진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살인기술은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오히려 그가 가진 살기와 강직함은 평범한 직장 생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훈의 눈빛만 봐도 겁을 먹었고 그는 점차 구석진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보안 요원, 그리고 지금의 주차관리인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빳빳한 정장 밑에 숨긴 흉터처럼 꼭꼭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주차봉을 잡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역 후 뒤늦게 얻은 딸 서연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서연이는 그저 우리 아빠는 강남에서 제일 멋진 차들을 관리하는 대장님이라며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성훈은 매일 밤 자신의 무용담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가 성훈의 낡은 서랍 구석에서 은색 군번줄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반짝거리고 예쁘다.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성훈은 잠시 멍하니 군번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성훈의 군번과 혈액형, 그리고 그가 맹세했던 충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훈은 조용히 군번줄을 빼앗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아주 어릴 때 하던 장난감이야. 이제 안 써. 하지만 지금 그 장난감 같던 과거의 기술이 성훈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성훈의 손은 더 이상 주차비를 받는 가난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단련된 전문 요원의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놔. 이거 안 놓으면 너 진짜 감방. 경찰 불러. 당장. 민석의 일행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성운의 주변으로 반경 3m 이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살기가 그들의 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 생활을 수십 년 한 예비역들이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진짜 전투 모드에 들어간 인간만이 내뿜는 기운이었습니다. 성운은 민석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성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목을 꺾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내 손목을 분질러뜨리면 내 딸아이가 오늘 먹고 싶다던 치킨을 못 사가거든. 성운은 민석의 손을 쓰레기를 던지듯 툭 던져버렸습니다. 민석은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야, 뭐해? 저 아저씨 안 담그고. 너희 가드 아냐? 돈 받고 뭐하냐고. 민석이 클럽 입구에 서 있던 덩치 큰 가드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클럽 아레나의 가드들은 대부분 유도나 레슬링을 전공한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석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성운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고참격인 한 명은 성운의 자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약간 낮추고 양손은 가볍게 펴서 급소를 보호하는 자세. 시선은 고정되지 않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읽는 눈빛. 그것은 어설픈 길거리 싸움꾼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실전 격투로 살아온 마스터의 풍모였습니다. 아저씨, 좋게 가시죠. 우리도 일하는 중입니다. 그냥 사과하고 가세요. 가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운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샴페인이 묻은 자신의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끼를 벗어 옆에 세워진 자동차 보닛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끼가 벗겨지자 얇은 반팔 셔츠 너머로 드러난 성운의 팔 근육은 마치 조각된 화강암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뚝 한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낙하산 문양과 특수임무부대의 표식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드들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진짜를 알아본 자들만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가 클럽 입구를 뒤덮었습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성운이 서 있는 그 공간만큼은 20년 전 그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던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운은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오랜만에 복습 좀 해야겠군.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성운의 팔뚝, 그 위에 새겨진 희미한 낙하산 문양과 특수임무부대의 표식은 현장에 있던 공기를 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클럽 앞에서 덩치 깨났으며 어깨에 힘을 주던 가드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눈앞에 선 이 중년 남성이 지금껏 자신들이 상대해온 취객이나 동네 건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흉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눈이 뒤집힌 민석은 그 분위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손목을 감싸 쥐고 있던 그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 영감탱이 안 치고. 내가 돈 준다니까. 저 아저씨 다리 하나 분질러뜨리면 내가 벤츠 한 대 뽑아준다고. 벤츠 한 대라는 말에 흔들린 것일까요? 가드들 중 가장 혈기왕성했던 신입 한 명이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이라던 그는 성운의 멱살을 잡으려 무식하게 돌진했습니다. 덩치 차이는 2배 가까이 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아저씨 큰일 났네 하며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성운의 몸이 미세하게 회전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전술적인 이동에 가까웠습니다. 성운은 달려드는 청년의 힘을 그대로 이용해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자신의 어깨를 청년의 겨드랑이 밑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청년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정보사에서 가르치던 살상용 매치기 기술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청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커억 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성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쓰러진 청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남은 가드들과 민석 일행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목표물의 급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목의 경동맥, 명치, 관절의 취약점. 성훈의 뇌는 20년 전 훈련받은 대로 자동적으로 타격 지점을 산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뭐해? 다 같이 덤벼.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 2명도 겁에 질린 채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와 3단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백한 과잉 대응이었지만 성훈에게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3단봉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성훈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민석의 친구 하나가 겁에 질려 3단봉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이미 그의 공격 궤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가볍게 젖혀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꿈치로 상대의 가슴팍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이었습니다. 3단봉을 들고 있던 청년은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훈은 그의 손에서 3단봉을 부드럽게 뺏어들더니 그대로 반을 꺾어버렸습니다. 강철로 된 3단봉이 성훈의 소나기 힘에 무참히 휘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집중시키는 법을 아는 베테랑의 내공이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왔냐? 총 쏘는 법은 몰라도 사람 귀한 줄은 배워왔어야지. 성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석과 그의 친구 1명, 그리고 주춤거리는 가드들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주차 아저씨는 사실 잠자는 사자였고 자신이 건드린 것은 사자의 꼬리가 아니라 목줄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술이 취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예,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얼마면 돼요? 민석이 비굴하게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발밑에 흩뿌려진 만원짜리 지폐들을 천천히 밟으며 다가갔습니다. 그 지폐에는 성훈이 평생을 지켜온 명예와 헌신의 가치가 조롱하듯 묻어 있었습니다. 돈. 너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그 돈으로 내가 부순 게 뭔지나 알아. 성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온 모든 예비역들의 울분이 섞인 사자후였습니다. 내가 방금 발로 찬 게 뭔 줄 알아? 내가 무시한 이 손이,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게 휴전선 너머에서 피 흘리며 싸운 손이야. 내가 샴페인 뿌린 이 조끼가 내 아버지가 번 돈으로 지은 이 건물을 지키는 방패라고. 성훈의 기세에 눌려 클럽 입구의 대형 스피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석은 이제 공포에 질려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석의 멱살을 잡아채 단숨에 들어올렸습니다. 발끝이 땅에서 떨어진 민석이 허공에서 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은 내가 주차 요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교관으로서 가르쳐주마.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고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걸. 성훈의 오른손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던 은퇴한 요원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성훈의 쥐어진 주먹이 허공을 갈랐을 때 현장의 모든 소음은 일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주먹은 민석의 낯짝을 뭉개버리는 대신 그의 귀 옆을 스치며 공기를 찢는 파열음만을 남겼습니다. 민석은 눈을 질끈 감으며 오줌을 지릴 듯한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주먹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타는 듯한 열기만이 남았습니다. 때릴 가치도 없군. 성훈은 쓰레기를 버리듯 민석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굴러 처박힌 민석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헐떡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나머지 가드들 3명이 성훈을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까 쓰레기처럼 처박힌 동료를 보고도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나갔어. 우리가 아무리 예우해주려 해도 이건 영업방해야. 가드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너클을 끼우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훈은 낡은 셔츠에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 박성훈이 아니라 작전 지역에 투입된 코드네임 사자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포위 전술인가?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라면 꽤 교과서적이군. 하지만 실전은 교과서대로 흐르지 않지. 성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성훈은 가장 왼쪽에서 다가오던 가드의 시야 밖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정보사 특수요원들이 익히는 보법, 그림자 밟기였습니다. 당황한 가드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성훈은 이미 그의 팔꿈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가드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성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달려드는 남자의 발차기를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그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발목을 걷어찼습니다. 거구의 남자는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맥없이 아스팔트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대장격 가드가 너클 낀 주먹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내며 궤적을 바꿨고 비어있는 명치에 손날을 박아 넣었습니다. 커! 남자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단 10초도 걸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50대 중년 남성 한 명이 건장한 청년 넷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기술이 아닌 가장 간결하고 치명적인 군대식 실전 무술로 말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야?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이 정적을 깼습니다. 40대와 50대 남성 시청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돈과 젊음만 믿고 까불던 자들이 인생의 연륜과 단단한 실력을 갖춘 베테랑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성훈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시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이제 기어서 도망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다 죽었어. 경찰 왜 안 와? 나 이사장 아들이라고. 민석의 비명에 응답하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남 경찰서 순찰차 세대가 클럽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구세주를 만난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경찰관님, 여기에요. 저 미친 아저씨가 사람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나도 죽이려고 했다고요. 당장 체포해요.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가드들과 엉망이 된 현장,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낡은 셔츠 차림의 성훈. 경찰관들은 수갑을 꺼내며 성훈을 압박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손 뒤로 하세요. 폭행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성훈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찰차에서 내린 중년의 경감이 성훈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눈을 의심하듯 비볐습니다. 경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설마 박 대위님? 경감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호칭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경감은 떨리는 손으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박 대위님 맞으십니까? 20년 전 수색대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박성훈 교관님 아니십니까? 성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하사. 아니, 이제 경감님인가?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주차 요원이 현직 경찰 간부가 깍듯이 모시는 전설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 상황은 이제 민석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진짜 권위와 실력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손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단 절차대로 진행해. 법은 지켜야 군인이지. 경감은 차마 수갑을 채우지 못한 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교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황 다 봤습니다. 저 자식들이 먼저 행패 부린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책임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흩어진 10,000원짜리 지폐 중 한 장을 주워 경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저 친구들이 나한테 준 수업료라더군. 압수품으로 처리해주게. 강남의 밤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의 힘으로 세상을 주무르려던 금수저의 오만함이 평생을 헌신으로 단련한 베테랑의 기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성운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강남의 작은 소동을 넘어 대한민국군과 경찰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경찰서의 김경감이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올리는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바닥에 주저앉아 승리를 확신했던 민석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김경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우리 애들 다 때려 눕혔다니까요. 빨리 수갑 채우라고요. 민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경감은 민석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서늘한 눈빛으로 민석을 내려다보며 읊조렸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지금 어떤 분한테 무례를 범했는지 알기나 해. 이분은 내가 가진 돈 따위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다. 김경감은 다시 성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20년 전 그 지옥 같은 강릉 작전 때 교관님이 저를 등에 업고 5km를 달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강릉 작전이라니. 40대 이상의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부하를 구하고 작전을 완수했던 전설의 인물이 바로 이 낡은 셔츠의 주차 요원이라니. 구경하던 중년 남성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사이렌도 없이 클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이들은 경찰도 가드도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칼같이 차려입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체격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낯익은 금색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박성훈 팀장님. 남성들이 일제히 성운을 향해 부동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현직 정보사령부 요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백을 믿고 큰 소리쳤다면 이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성운에게 다가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복귀 명령입니다. 아니, 복귀라기보다 이번에 발생한 군 기밀 유출 사건의 자문을 위해 국가가 다시 팀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개월을 수소문한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석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영감탱이라 부르며 샴페인을 뿌리고 흙바닥을 기게 했던 노인이 국가가 직접 모시러 온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르르 떨려왔습니다. 민석의 친구들은 이미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도착한 요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나? 아직 조사가 안 끝났는데. 요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의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민석이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비겁한 변명이 강남의 밤 공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성우는 담담하게 수사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네. 그저 딸아이 학원비 벌러 나온 주차 요원일 뿐이야. 나라 일은 현역들이 알아서 하게. 교관님. 김경감이 간곡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이자들은 교관님께 폭행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게다가 이 민석이라는 자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군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교관님께서 오늘 겪으신 이 수모가 어쩌면 거대한 악을 뿌리 뽑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군납 비리. 군인들의 생명 줄인 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 그것은 성훈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를 가장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채 싹싹 빌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대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 보상해드릴게요. 성훈은 민석의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보상? 내가 내민 그 돈으로 전방에서 녹슨 장비를 들고 밤을 지새우는 아이들의 눈물을 보상할 수 있나? 내가 무시한 이 주차 요원의 조끼보다 내 아버지가 빼돌린 그 돈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성훈은 발밑에 떨어져 있던 민석의 금색 차 키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차는 내가 안전하게 빼놓지.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주차할 곳이 없을 거다. 성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사관들이 민석과 그의 일행, 그리고 클럽 관계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멋지다. 역시 우리 군인 아저씨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지만 성훈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다시 형광 조끼를 챙겨 입었습니다. 샴페인 냄새가 진동하고 흙이 묻어 엉망이 된 조끼였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성훈에게는 소중한 현실의 짐이었습니다. 김경감과 수사관들은 성훈이 다시 주차봉을 드는 모습을 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조명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비싼 외제차나 명품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의 단단한 내공과 명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훈은 다시 경광봉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붉은 빛이 다시 밤 공기를 가르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던 클럽 입구가 수사관들과 경찰들에 의해 정리되어 갈 무렵 현장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행되는 민석의 비명 섞인 항의조차 성훈이 뿜어내는 고요한 기세에 눌려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훈을 단순한 주차 요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휘두르는 경광봉의 궤적 하나하나가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봉처럼 보였고 그가 내뱉는 짧은 지시가 굴령처럼 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김경감은 부하 직원들에게 현장 보존을 지시한 뒤 성훈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교관님, 이제 이 일은 그만두시죠. 정보사 수사관들이 가져온 제안, 현역 복귀는 아니더라도 군 고문직이나 민간 전문가로 충분히 예우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술 취한 애들 비위 맞추며 계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은 샴페인 자국이 마르며 뻣뻣해진 조끼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반쯤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강남의 습한 공기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김경감, 자네는 아직도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팔고 있다고 생각하나? 성훈의 질문에 김경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훈은 밤하늘의 네온사인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땐 나라를 지키는 게 내 일이었고 지금 이 조끼를 입었을 땐 이 도로의 질서를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일이 바뀐 거지 내 본질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일세.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야.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존심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군인이 아니지. 은퇴 후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났다고 느끼는 동세대 남성들에게 성훈의 말은 일종의 구원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옷을 입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행되던 민석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에서 내린 그는 지역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 있다는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수갑을 찬 모습을 보자마자 김경감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누구한테 수갑을 채워? 내가 서장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 거 몰라. 이사장의 고함에 현장이 다시 술렁였지만 성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성운의 발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사장의 기세는 묘하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압도적인 상하관계. 성운이 이사장 앞에 서자 덩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자네 아들 교육을 참 군대식으로 시켰더군. 성운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은 성운의 낡은 차림새를 보고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성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성운의 눈은 이미 이사장의 치부와 비겁함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법을 피하는 법은 가르쳤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가르치지 않은 모양이야. 자네가 빼돌린 군납 자금으로 이 아들이 마신 샴페인이 우리 애들이 전방에서 마시는 흙탕물보다 달콤하던가. 이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비리가 이 이름 모를 주차 요원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보사 요원들이 내민 영장과 수사 자료들을 확인한 이사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죠. 대위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성우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이사장의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아니라 국가에 돌려주게. 그리고 자네 아들에게는 내가 오늘 아주 귀한 수업을 해줬으니 수업료는 감방에서 죗값으로 치르라고 전해. 성우는 고개를 돌려 김경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절차대로 집행해. 압력 들어오는 거 있으면 내 이름을 대고. 감히 누가 이 사건에 토를 다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김경감은 힘차게 대답하며 이사장과 민석 일행을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화려했던 금색 페라리는 견인차에 끌려갔고 그들을 추종하던 가드들과 일당들도 모두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시 클럽 아레나 앞은 평소의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주차관리용 장갑을 주워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경광봉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신문이며 뉴스며 난리가 날 텐데. 걱정스레 묻는 김경감에게 성우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난리가 나면 뭐하나. 내일도 차는 들어올 테고 누군가는 주차를 해야 하는데 난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자네도 가서 보고서나 잘 쓰게. 오타 내지 말고. 성운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비록 낡은 신발을 신고 형광조끼를 걸쳤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대한민국 베테랑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권위는 남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묵묵히 완수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성우는 강남의 밤거리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로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 불빛을 향해 경광봉을 흔드는 그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굳이 포효하지 않아도 사자이듯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골목의 주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파트 8여운 다시 일상으로. 묵묵한 뒷모습 대본입니다. 사건이 끝난 후 주인공이 선택한 삶의 가치와 4060 남성들에게 전하는 묵직한 울림을 담아 작성했습니다. 파트 8 다시 일상으로. 묵묵한 뒷모습.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강남의 하늘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네온사인은 하나둘 생명을 다해 꺼져갔고 거리를 가득 메웠던 취객들도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클럽 아레나 앞 아스팔트 위에는 누군가 흘린 샴페인 자국과 깨진 병 조각들이 어젯밤의 소동을 증언하듯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조용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십 명의 수사관이 경례를 올리고 권력자들이 무릎을 꿇었던 현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하고도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청소를 마친 성우는 휴게실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서연이와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성운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어젯밤 그 모진 수모를 견디게 했던 힘이자 사자의 발톱을 다시 세우게 했던 이유. 성운에게는 국가의 부름보다 베테랑의 명예보다 이 사진 속 미소가 훨씬 더 무겁고 소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김경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샘 조사를 마치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성운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성운의 앞에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놓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교관님, 사건은 잘 정리되었습니다. 그 이사장 부자는 구속수사로 전환되었고 군납 비리건은 국방부에서 대대적인 특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썩은 환부 하나를 통째로 도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우는 캔 커피의 고리를 따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자네가 고생이 많았어. 김경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대 선후배들이 모은 성의입니다. 그리고 정보사에서 교관님께 정식으로 자문 계약서를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밤샘 일은 그만두시고 후배 양성에 힘써 주십시오. 교관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는 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성우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김경감의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경감, 내가 군복을 입었을 때 배운 게 뭔지 아나? 임무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걸세. 나한테는 이 주차장도 하나의 작전지야. 딸아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서 내 임무를 완수하고 싶네. 그리고 후배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그 돈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순직 장병 유가족들에게 보내주게.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일세. 김경감은 성운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성운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성운 역시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솟아올랐습니다. 성운은 형광조끼를 벗어 깨끗하게 접어두고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습니다. 퇴근길, 그는 클럽 인근에 있는 24시간 영업하는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어젯밤 그 수라장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딸아이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치킨 2마리 포장해주세요. 다리는 꼭 잘 챙겨주시고요. 봉투를 든 성운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격렬한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력이 넘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는 성운의 옆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지나가며 그를 힐끗거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치킨 봉투를 들고 조는 50대 중년 남성. 그들의 눈에는 그저 흔하디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라한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점퍼 밑에 숨겨진 단단한 근육과 가슴 속에 새겨진 뜨거운 명예가 그 어떤 명품 옷보다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수많은 아저씨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성우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도 누군가는 갑질을 할 테고 누군가는 무시당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아저씨가 한때는 이 나라를 구한 사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성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맛있는 치킨 냄새에 잠에서 깨어 달려올 딸아이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전설, 혹은 정보사의 괴물이라 불렸던 사나이 박성운. 그는 오늘도 그렇게 평범한 아빠의 모습으로 일상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전장에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굳이 자신의 왕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걷는 길 자체가 영토가 되고 그가 지키는 이들이 그의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4060 남성들의 자부심, 박성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박성훈들은 오늘도 묵묵히 그들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